여러분, 영화 7번 방의 선물 다들 기억하시죠? 아마 보면서 정말 많이 울고 웃으셨을 텐데요. 그 지적장애인 아빠랑 사랑스러운 딸의 이야기요. 근데요,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그 영화의 감동적인 모습 뒤에 감춰져 있던 훨씬 더 어둡고 정말 충격적인 실화에 대한 겁니다.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1280만 명. 대한민국에서 무려 이만큼의 관객이 이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야말로 국민 영화라고 불릴 만했고요. 스크린 속 아빠와 딸의 그 애틋한 사랑에 우리 모두가 같이 눈물 흘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맞아요. 영화 줄거리는 사실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강렬했잖아요. 살인 누명을 쓴 아빠, 용구, 그리고 아빠를 구하려고 교도소 7번 방에 몰래 들어갔던 딸 예승.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안에서 피어나는 부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을 줬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이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훨씬 더 어둡고 끔찍한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영화는 분명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하지만 실제 사건은 영화의 감동과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이건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국가라는 거대한 힘이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의 실제 이름은 바로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입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지금부터는 영화가 입혀놓은 그 따뜻한 색깔들을 다 걷어내고요. 아주 차갑고 냉혹했던 그날의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강원도 춘천. 어느 날 동네 팔출소장의 9살짜리 딸이 성폭행을 당한 뒤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작은 도시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죠. 게다가 피해자가 경찰 간부의 가족이라는 사실. 이게 수사당국에는 정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 압박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불호령이 뚝 떨어진 거예요. 열흘 안에 범인 잡아라. 못 잡으면 관련자들 다 책임져라. 내무부 장관이 아예 시한까지 못 박아버린 거죠. 이건 범인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범인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압박의 희생양이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원섭 씨. 당시 38살, 사건 현장 근처에서 작은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아주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심지어 한때는 목회자를 꿈꿨던 신학생이기도 했죠. 그런 그가 사건을 빨리 덮고 싶었던 권력의 표적이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국가가 어떻게 멀쩡한 한 시민을 끔찍한 살인범으로 만들어냈는지 그 기가 막힌 조작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유죄의 증거는 크게 3가지였어요. 근데 이 3가지 기둥이 전부 다 썩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자백. 이건 며칠 밤낮으로 잠도 안 재우고 비행기 태우기 같은 끔찍한 고문을 해서 억지로 받아낸 거짓 자백이었고요. 두 번째는 목격자들의 증언. 만화가게 종업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10살짜리 아들까지 폭행하고 협박해서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증거 자체를 그냥 조작해버린 거죠. 증거 조작 방식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특히 이 연필 조작은 정말 악랄했어요. 경찰이 재판 전에 정원섭 씨 아들 필통에서 하늘색 연필 하나를 몰래 훔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아이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묻는 거예요. 이거 네 연필 맞지? 그럼 아이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자기 거라고 하죠. 현장에서 발견된 실제 연필은 노란색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철저히 숨겨졌습니다. 정말 치가 떨리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모든 조작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현장에서 발견된 정액을 분석해 보니까 범인의 혈액형이 A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정원섭 씨의 혈액형은 뭐였을까요? B형이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잖아요. 범인이 아니라는. 그런데도 경찰, 검찰, 심지어 법원까지 이 명백한 사실을 그냥 눈 감아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그의 억울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무려 39년이라는 세월을 도둑맞았죠.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과 고통의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싸움은 무려 39년이나 이어졌습니다. 1972년에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1987년에 모범수로 풀려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살인범으로 봤죠. 그 주홍글 씨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2011년 사건이 발생한 지 39년 만에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 대부분이 그냥 그렇게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이 잘못된 판결 하나가 그냥 한 사람의 인생만 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 전체를 산산조각 냈어요. 정원섭 씨 본인은 인생의 황금기 15년을 감옥에서 보냈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살인범이 됐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사고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됐고요. 그리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야 했던 어린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건 그냥 비극이 아니라 한 가족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아주 뒤늦게나마 사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재심 판결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법원마저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고 피고인의 호소를 듣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라고요. 스스로의 잘못을 이렇게 통렬하게 반성했지만 글쎄요. 이 사과 한마디로 그 39년의 고통이 다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무죄 판결을 받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또 다른 시련, 잔인한 반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무죄가 확정되고 나서 법원은 국가가 정원섭 씨와 가족에게 2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물론 39년의 고통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재판에서 나온 최종 결과는 믿기 힘드시겠지만 영원 단 한 푼의 배상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소멸시효라는 법적인 덫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갑자기 확 줄어든 거예요. 하필 정원섭 씨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버렸고 그 바뀐 기준에 따르면 정원섭 씨가 딱 열흘 늦게 소송을 냈다는 겁니다. 그깟 열흘 때문에 39년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영화 7번 방의 선물은 결국 딸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는 그런 감동적인 승리로 끝이 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실 속 정원섭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겨우 도착했는데 심지어 빈손으로 찾아온 정의를 과연 우리는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국가의 폭력으로 인생 전체를 도둑맞고도 끝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이 비극 앞에서 진정한 정의란 대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